예, 안녕하십니까. 전쟁과 국제정치 17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전쟁의 원인 중에서 그 두 번째 레벨 국가와 사회에 관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인데, 인간들이 그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였다,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전쟁을 하였다. 루즈벨트와 스탈린, 히틀러, 부시,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정책 결정하는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그 체제가 있습니다. 오가니제이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뭉뚱그려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외교정책 결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교정책 결정론 또는 외교자를 띄고 decision making theory.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 아주 중요한 한 파트로 이제 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바로 오늘은 정책 결정 이론에서 전쟁이 어떻게 나느냐를 한번 나온 이론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은 불완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제 그 인간들이 모여서 정말 합리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정치가, 그러니까 대통령, 장관, 그리고 또 국가안보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 레셔널 초이스 모델이라고 그러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으로 쭉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정책결정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발견해가지고 참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전쟁을 하게 되면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결정을 정말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듯이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놀라울 정도로 불합리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가 놀라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세요. 부시 대통령, 43대 부시 대통령이 방에 모여서 국가안보에 관한 그 회의를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외무장관도 있고 국방장관도 있고 국가안보 보좌관 콘돌리사 라이스가 이렇게 바로 가까이 앉아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도 보면은 거기 미군 장성도 있고 또 아주 전문가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국가안보에 관해서 결정을 하고 회의를 하죠.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런 회의를 우리는 그냥 흔히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정말 미국을 위해서, 또는 한국이라면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그것이 이제 1960년대부터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알던 것은 사람들과 집단들이 대단히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정책 결정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국가의 삶과 죽음인데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초의 학자가 아마도 그레암 T 앨리슨 교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 하도 자주 소개한 그런 분인데, 큐바를 봉쇄하기로 한 미국 외교정책 결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큐바 미사일 사건입니다. 큐바 미사일 사건을 이제 연구를 한 학자인데, 미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진지하게 심사숙고한 결과 케네디 대통령의 봉쇄, 큐바를 이제 봉쇄하는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봉쇄가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이 소련과 3차 대전 바로 문턱까지 갔었는데 평화적으로 일이 해결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큐바 미사일 사건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정말로 훌륭한 정책 결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앨리슨 교수가 그렇지 않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나온 건데? 에리슨 교수의 답입니다. 미국 정부 내 각 부서, 미국 정부의 부서가 많습니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외교부도 있고 외무부죠. 그리고 뭐 국가정보국도 있고 국방정보국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또 국방부 내에는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이런 그 각 부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우연히 결정된 그것이 바로 봉쇄였다라고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미국 정부 내 각 부서, 예로서 CIA, 국무부, 국방부, 해군, 공군, 육군 등이 자기 부서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오게 된 정책 결정, 싸운 결과 나오게 된 산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큐바가 이제 공산국가가 된 다음에 거기 카스트로라는 친소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근데 미국 정찰기가 하루는 날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리 봐도 소련 미사일이 있는 거예요. 소련 미사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놀라는 겁니다. 소련 미사일이 바로 큐바에 와 있다니 큐바는 미국으로부터 불과 뭐 몇백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거는 뭐 보통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정확히 사진을 찍어보자 라고 했더니만은 CIA가 내가 찍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CIA는 정보를 획득하는 기관이니까. 그랬더니 공군은 무슨 소리야? 가서 항공정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지. 그 둘이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지가 하겠다고. 그러다가 지금 뭐 제가 기억이 좀 희미하지만은 그래서 비행기는 공군, 조종사는 CIA 뭐 이런 식으로 타입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군은 봉쇄하자고 그러고 공군은 폭격하자고 그러고 육군은 아예 그냥 군대가 들어가서 점령하자고 그러고 서로 치고받다가 봉쇄로 결정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3차 대전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 엄중한 사건이 미국의 각 부서들이 서로 싸우다가 우연히 결정된 결과다. 예,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미국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 모두가 정말 뭐 줄치면서 읽는 책인데 Essence of Decision, 정책 결정의 본질이라는 책이죠.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큐바 미사일 위기를 설명한다 해가지고 이 책에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책에 이제 2판이 필립 젤리코라는 분이 이제 같이 가세해서 2판이 1999년에 나왔고 1판은 1971년 판인데 이 책이 바로 그레엄 앨리슨을 미국 최고의 국제정치학자로 만들어준 그냥 속된 말로 좀 출세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뭐 우리말로도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결정의 에센스라고 그래가지고 중앙대학교에 있는 김태현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최근에 그 번역판이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겉표지가 이제 까맣게 되는 결정의 본질이라는 책으로 2018년에 또 나왔는데 한번 곰곰하게 읽어보시기를 제가 이제 권유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레엄 앨리슨 교수 대단하죠. 이분은 가장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은 운명적으로 싸우게 된 것이냐 해가지고 그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그런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미중 관계를 분석한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그 미국의 정책 결정이 그냥 우리가 알던 정말 합리적으로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국가에 좋은 거 그리고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다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도 제가 책이 2,000권이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저 책은 뭐라고 쓴 책이냐면은 냉전이 한참 고조됐던 당시에 케네디의 관점은 조금 좀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국가안보 기구는 케네디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소련을 가만 놔둬서 되겠냐? 가서 밟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케네디 그냥 놔뒀다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암살을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음모론도 들어가고 또 이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2,000권 중에 하나라고 보죠.
이제 이렇게 정책 결정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고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 어느 나라든지 말이죠. 그 나라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회의도 하고 자료도 살펴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결정의 대표적인 것이 각하의 결정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라고 전부 다 아부 떠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지 그 정책 결정 기관에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독재국가는 당연히 그렇죠. 독재국가 김정은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틀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북한의 관리가 있겠습니까? 히틀러 앞에서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독재국가에서는 그렇다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수상, 제일 높은 사람은 자기의 독선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권위주의적 인간형이죠. 아무래도 권위주의적 인간형이 제일 높은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국가의 생과 사가 아닌 문제들의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생과 사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각하의 결정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구조에서 결정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라크 전쟁에 관한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서 그 후세인이 회의하다가 그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복도에서 총으로 쐈다는 얘기를 제가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누가 감히 그 후세인의 말을 거역을 하겠습니까?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통령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한 그 삼성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했는데 제왕이면 뭡니까?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왕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다 옳고 보통 그 보좌관들이 그대로 대통령의 말에 따라간다는 그 얘기인데 그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를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역사학자 유명한 사람 그 아더 슐레싱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오래전에 더 임페리얼 프레지던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제왕이라고 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뭐 흑백 사진에 보는 분이 아더 슐레싱저인데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고 케네디 대통령 때에는 바로 옆에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책이 수십 권이 넘는 그런 그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뭐 정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얘기했고 뭐 우리나라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쓴 책이 뭐 수십 권이 되는데 뭐 여러 권 있습니다. 미국 역사의 순환이라는 책은 우리말로도 이제 아예 번역이 나온 저 사람이 역사학자니까 저 책은 그냥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그 정책은 한 10여 년을 주기로 진보 쪽으로 갔다가 보수 쪽으로 갔다가 진보 쪽으로 갔다가 저 진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혁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이쪽 저쪽이 아니라 혁신으로 될 때마다 이 단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혁신 있다가 보수로 왔는데 그 보수는 혁신 위에서의 보수다라는 그런 식의 이 책을 미국 역사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사이크스 인 아메리칸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각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아예 옆에다 갖다 두지를 않죠.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백악관을 이제 돌아가면서 접수를 하는데 민주당 대통령이 됐을 때 공화당적인 사람을 보좌관으로 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공화당 대통령일 때 민주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쓸 가능성이 없죠. 우리나라 햇볕 정책 시절에 햇볕 정책에 반대하는 학자가 청와대 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정부가 들었을 때 뭐 리버럴한 학자들이 가서 또는 리버럴한 전문가가 가서 일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각하의 견해가 정말로 끝내주는 견해입니다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하니까 뭐 글을 자주 썼는데 뭐 강의도 하고 그럴 때 이제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햇볕 정책주의자들은 그럽니다. 그럼 당신 전쟁하자는 소리입니까?
누가 전쟁하자고 그랬습니까?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당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이제 다 있을 겁니다. 미국 정책 결정에 관련된 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나왔는데 이 책은 무려 번역된 책을 보니까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뭐 아주 두꺼운 책인데, 책 제목이 The Best and the Brightest. The Best는 뭡니까? 가장 탁월한 사람들. The Brightest. 가장 머린 좋은 사람들. 우리말로는 최고의 인재들 해가지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고의 인물, 최고의 수재들이 전부 다 외교 정책을 만드는데, 이 책은 미국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월남 전쟁 참전입니다. 월남 전쟁에 왜 이렇게 끝내주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가,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 그거를 이제 연구한 책이에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 때입니다. 케네디가 대통령 됐을 때 케네디는 참 미국의 우상이었습니다. 인물도 잘생겼고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그리고 전쟁 영웅이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했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막 그저 백악관으로 가서, 그때 그런 쪼크도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백악관으로 이사 왔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을 정도인데, 그런 천재들이 왜 이렇게 엉터리 정책을 만들어냈는가라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The Best and the Brightest, 이것이 가카이 게네가 옳습니다도 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미국 외교정책 또는 다른 나라 외교정책이 잘못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멋있지만은 이거는 비판, 엉터리 같은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비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목입니다. 데이비드 할버스탐이라는 이 저자가 만든 책인데, 월남전에 미국이 참전한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책을 썼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수재들이 어떻게 그토록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라고 한탄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Brilliant Policies, 정책은 끝내줘요. 천재들이 만들었으니까 멋있습니다. That defied common sense, 상식을 거부한 빛나는 정책들. 참 말이 재밌죠.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하여간 이런 일들이 민주국가에서도 일어나고 독재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어느 경우에도 일어난다라는 책입니다. 예. 이렇게 그것도 약간 좀 맥이 다른데, 집단사고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룹띵크라는, 이거는 이제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왜 미국 외교 정책에 그렇게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은가, 엉터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아예 피에스코라는 용어를 씁니다. 피에스코는 재난, 재앙 그런 뜻이에요. 그룹띵크 played a major role in the fiascos of Pearl Harbor, 베트남, 워터게이트. 그러니까 펄하버, 진주만 사건이죠. 베트남 전쟁이죠. 워터게이트 사건.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피에스코, 정말 미국 정치에서 아주 정말 재앙적인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에는 그룹띵크라는 현상들이 항상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저자가 어빙 제니스라는 아주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심리학 교수입니다. 제니스 교수는 중요한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 중에 상당 경우 정책 결정이 정말로 한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고서 그 과정을 그룹띵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룹띵크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집단에 그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 명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여기서 괜히 뭐 좀 삐딱한 얘기 해가지고 왕따 당할 필요가 있냐? 뭐 그 대부분 하는 대로 따라가지. 그거예요. 그게 집단 사고입니다. 그 집단에서 자기가 다른 견해를 내므로써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집단의 결속력을 유지하려고 오히려 더 애를 쓴다. 이것이 분명히 올바른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예 생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올바른 생각을 얘기를 안 한다는
그런 현상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결속력이 좋고 그런 집단에서 특히 더 자주 발생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찾아냈는데, 미국 그 외교 정책 중에서 케네디가 했던 것 중에서 정말로 엉망진창의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피그만 침공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그만은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실 텐데 큐바에 있는 하나의 그 지형 이름입니다. 지형 이름인데 그 큐바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이 케네디 대통령 때예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바로 코앞에 공산국가가 생겼다는 사실을 참 마음 불편해하는 것이죠. 물론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일 때 그때 이제 부통령이 닉슨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거 저 큐바에 공산혁명이 났는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지금 큐바 공산주의가 싫어서 미국으로 와 있는 망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큐바에다가 침투시켜서 게릴라 전쟁을 하든지 또는 큐바의 수도 그 아바나로 달려가가지고 카스트로를 제거하는 그런 전투를 벌이는 그런 계획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미국 CIA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사람은 뭐 정말 육군 원수 별 5 출신의 아주 그 유명한 장군이죠. 그리고 아주 점잖은 사람으로 이제 또 명망도 있었던 사람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CIA에게 이 계획을 추진하라라고 이제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8년 임기를 마치고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 되고서 임기 2일째 되는 날, 이거 뭐 1월 22일이겠죠. 케네디는 당시 CIA 국장 및 합참의장으로부터 큐바 침공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제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하고서 큐바에서 망명한 사람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다시 이제 카스트로를 쫓아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1년 4월 초 케네디 대통령이 참가한 회의에서 중요한 보좌관 전원은 CIA 큐바 침공 계획에 찬성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제 바로 피그만을 침공하는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1961년 4월 17일 1,400명 정도로 구성된 큐바 만명자들의 부대는 미국 공군과 CIA의 지원을 받아 큐바의 피그만 해변 늪지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낙하산에서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낙하산 타는 사람들도 알겠지만은 늪지에 떨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늪이라는 건 뭡니까? 그 물이 있고 물컹물컹한 땅인데 거기가 낙하산 부대가 내려갈 땅은 아니죠. 그리고 그날 보충용 탄약과 물자를 싣고 오기로 된 4척의 화물선 중 단 한 척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획이 그냥 첫날부터 어그러지는 겁니다. 2척은 카스트로의 전투기에 의해 격침당했고 나머지 2척은 도망쳤다. 무슨 작전이 그렇습니까? 특공부대 작전인데. 둘째 날 침공군은 잘 무장된 카스트로군 2,000명에게 꼼짝없이 포위당했다. 셋째 날 살아남은 1,200명 정도 되는 침공군은 모두 카스트로의 감옥에 쳐넣어졌다. 여기에 말이죠. 그 케네디 대통령 그 팀들은 그냥 CIA 보고를 받고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단 한 번도 거기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1,400명의 큐바 망명,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군인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큐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은 실패의 소식을 듣고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토록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단 말인가 라며 후회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케네디한테 저것도 똑같구만, 뭐 훨씬 더 신선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뭐 연설도 멋있게 했죠. 근데 뭐 보니까 그냥 옛날 지도자들하고 뭐 똑같네. 그래서 케네디는 더욱더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후 CIA 국장은 아예 사표를 냈고, 그리고 여기서 그 미국 그 장관들 보면 천재들이 많습니다. 딘 러스크라는 사람, 그리고 로버트 맥너마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머리 좋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로버트 맥너마라는 나중에 자기네들이 보좌를 참 잘못해가지고 젊은 대통령 케네디가 욕을 받다라는 그 좀 후회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로버트 맥나마라 저 사람은 그 경영학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걸어다니는 컴퓨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그 대단한 천재 수재였다고 얘기를 하죠. 딘 러스크라는 사람 여러분이 흑백사전으로 볼 텐데 저 사람은 38선을 걷던 사람입니다. 38선. 저 사람 얘기는 38선을 거서 남한이라도 미국이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38선을 그때 안 걷으면은 제주도까지 소련군이 점령을 했을 겁니다. 예, 뭐 그건 나중에 우리가 기회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딘 러스크 그때 대령이었는데 케네디 대통령 때는 국무장관이 되었고 저 사람들은 그 영국 로드 장학생으로 영국 가서 이제 석사 받고 온 사람들인데 하여간 뭐 그 알아주는 수재들이었습니다. 맥조지 먼디라는 사람 저 사람도 알아주는 하버드의 그 학자죠. 그리고 슐레징거도 그때 그날 베이 오브 피그 침공작전을 결정할 때 있었고 그리고 딕 구딘이라는 또 저 사람도 알아주는 그 뭐 백악관의 보좌관입니다. 그리고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 이 여섯 명이 케네디 대통령 앞에 앉아가지고 피그만 침공 사건 하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일이 잘못될 것이라는 점을 뭐 얘기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피그만이 어디 있는지도 보지도 않았대요. 지도를. 이게 어디 있구나 이게 제대로 되겠냐 뭐 이런 걸 보지 않고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뭐 피그만 저쪽 큐바 남쪽에 있죠. 마이애미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플로리다 바로 밑에 있는 데고 그리고 큐바에서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서 침공군에 들어갔다가 가서 이렇게 잡힌 사람들 그래서 뭐 1200명이 생포됐으니까 큐바가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식량과 의약품을 먹여야 되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미국이 5,3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그런 그 모욕을 당했습니다. 피그마는 지형상으로 보아 침공하기 아주 나쁜 지역이며 그리고 작전이 잘못됐을 때는 빨리 도망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후퇴하기도 아주 고약한 곳이다. 침략할 장소의 지도를 대충이라도 훑어보았다면 어느 누구도 이 지점을 공격 지점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도조차 보지 않고 침공 계획을 썼다. 왜? 이 천재들 6명은 야 우리는 막강해. 우리는 못할 게 없어. 우리가 하는 건 다 맞아. 우리는 다 오케이야.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일은 운명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지. 그 환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그룹은 그룹띵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엉터리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제 그룹띵크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로 이제 그 거론한 그런 사건이 바로 큐바 피그만 침공 사건입니다. 어빙 제니스 교수가 이런 경우에 한 7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는 정책결정 집단에서 이루어진 토론에서 고려 대상으로 간주된 대안의 숫자가 일반적으로 아주 적었다. 뭐 2개 놓고 3개 놓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 결정이에요. 여러 개를 놓고 할수록 옳은 정책 결정이 나오죠. 둘째, 정책 결정 집단의 구성원들은 성취되어야 할 목표를 조사해 보지도 않았고 그들이 택한 정책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셋째, 정책 결정 집단은 다수가 먼저 선호한 정책 대안에 어떤 문제점이나 위험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지도 않았다. 넷째, 정책 결정자들은 다수에 의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고려 대상에서 일찍이 배제된 정책 대안에 대해 혹시 그들이 뭐 간과한 것이 없느냐, 미스한 것이 없느냐 등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다섯째, 정책 결정 집단 멤버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어떤 이해득실을 가지고 있는지 깊게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정보와 견해를 경청하려 하지 않았다. 여섯째, 정책 결정 집단은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편견을 보였다. 이게 뭐냐면은 마음에 드는 정보만 갖다 쓰는 겁니다. A를 합시다 라고 하면은 A가 잘 안 될 거라는 정보는 다 빼는 거예요. A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정보만 취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나 확신이 더 굳어지는 것이죠. 정책 결정자들은 자신들이 애초에 결정한 정책 대안을 보완시켜주는 사실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으며 그래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지만은 정책을 잘못 만들고서 실패했는데도 그 실패했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들이 그 뭐 한국 정치 또는 다른 나라 국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일곱째, 정책 결정자들은 그들이 채택한 정책이 관료들에 의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야당에 의해 사보타지, 이게 야당이 이제 나 안 도와줄 거야 하는 사보타지 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리 잘된 계획이라도 집행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네, 결론입니다. 집단 사고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한 정책 결정이 발생한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1. 정책 결정 집단의 결속력이 대단히 높았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 갑니다.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국민들이 우리를 다 존경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대단한 집단이지. 집단의 결속력. 두 번째, 정책 결정 과정에 너무나 결함이 많았다는 사실. 따져보지 않고 하는 겁니다. 따져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빙 제니스 교수가 7가지 얘기를 한 거는 그냥 상식으로 따져볼 거를 따져보지 않았다. We feeling. 우리는 대단한 그룹이야. 그래서 지네들 끼리끼리 하는 거죠. 우리 다 하버드 출신이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피그만 침공 사건이 참 대단한 실패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실패의 교훈을 얻어가지고 큐바 미사일 때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동생인 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한테 어이 동생 숙제를 주는 겁니다. 너는 말이야 누가 말할 때 무조건 갖다 걸어. 무조건 장단지를 걸어.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Devil's Advocate라고 그럽니다. 악마를 불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직역을 하면은 악마의 초혼, 악마를 불러올 사람인데, 로버트 케네디가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맥나마라 장관이 얘기했는데 대해서 자기도 마음이 동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거보는 겁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회방꾼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큐바 미사일 사건은 그런 대로, 그리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3차 대전을 피하면서 큐바에 있는 소련 미사일을 이제 철수하게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래야 애리슨 교수는 그것도 엉터리야. 그것도 뭐 정책 결정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렇게 결정된 것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외교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교수하고 그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잭 리비 교수가 이제 외교정책 결정 과정도 가르쳤는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합리적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그 제시했고, 거기에 뭐 교수도 이제 올바른 딱 부러지는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정 자체가 이렇게 그 합리적으로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이 최근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밝히는 사실이죠. 전쟁은 언제 잘나느냐라는 것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Over Confidence and War. 이 전쟁 한꺼번에 이길 수 있어. 당장 가서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전쟁은 납니다. 전쟁 나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제 책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책을 설명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유난히 미국이 폭격작전이라든가 군사력을 자주 활용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때 보니까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오늘 지금 강의에서는 건너뛰겠는데, 하여간 오버 컨피던스, 아주 내 자신이 있어. 그리고 조그만 전쟁 하나를 신속하게 이기면은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국내 정치에서 헤매고 있는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어. 이런 경우에 이제 전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큐바 미사일 사건에 대해서, 저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정책 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제 그 연구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때 그 케네디가의 둘째 아들이 JFK라고 그러죠.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 바비 케네디라고 그러죠. 법무장관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 13 days, 그 바로 큐바 미사일 위기가 1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회고록으로 13 days라는 책을 이제 썼죠. 형은 1963년에 암살을 당했고, 동생이 이제 자기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대통령 경선을 하다가 또 암살을 당했습니다. 1968년에 암살 당해가지고 뭐 둘 다 이제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넷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결국은 대통령에 이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뭐 회고록 같은 거 읽어보면은 부모들이라든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나가면 또 총 맞아 죽을 텐데 왜 그 일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 대통령을 못 나가고 상원의원 하다가 이제 70대 후반에 뭐 병이 걸려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케네디 가문이 뭐 불행한 가문이라고 뭐 이제 얘기를 하죠. 뭐 불행한 가문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도 외출하고 장관도 외출한 그런 가정이고, 저 아버지는 조세 케네디라고 그래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영국 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세 케네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은 그 히틀러와의 싸움에 빠져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2차 대전에 미국이 진주만 때문에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바로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맏아들 조 케네디라고 그러는데, 맏아들은 미국 해군에 입대를 시킵니다. 미국 해군에 입대시킬 때 저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그 병치레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는데 저 케네디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돈도 많고 그리고 저명한 사람인데 나를 좀 군대 가게 힘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불합격인데도 이제 신체 검사를 통과한 거로 돼가지고 미국 해군으로 태평양에서 근무를 했죠. 뭐 거의 죽을 뻔하고 훈장도 여러 개 받고,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뭐 그 귀족, 뭐 귀족이라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 미국의 귀족이 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 사람들이 그 일단 노블인데 노블한 사람들인데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이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뭐 잘 보여주는 그런 가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또 40분이 다 돼가지고 그 나머지 주제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다시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간 그 이 정책 결정 과정 이론이 미국에서 한 학기 과목으로 강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분류할 때 국제 정치에서 여러 가지 과목이 나눠지는데, 국제 분쟁론, 제가 이제 국제 분쟁론 전공입니다. 그런데 국제 기구론, 외교사, 그런데 포린 폴리시,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론, 이것도 국제 정치학의 한 분야. 뭐 지금 최근 거는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 국제 정치 경제가 한 분야라고 하듯이 거기에 해당되는 한 분야로 정책 결정론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단 1시간 만에 그냥 수박 겉핥기로 커버를 했는데, 거기도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도 돼 있고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나머지 부분, 제가 여자들이 세계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이 된 세상은 평화의 세상일까 해가지고 제 책에 한 챕터 있는데, 최근에 그 페미니즘 이론이 있습니다. 그 여성주의 국제정책 이론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제3레벨로 이제 넘어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